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한림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 심포지움은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좌장 선생님으로는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교수이자 현 디지털 헬스 연구회의 회장으로 계신 김웅주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웅주입니다. 이렇게 또 외부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최신 직원들의 연자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인덱스하게 그냥 우리 학회장에서 강의 들을 때 너무 짧고 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고 인덱스하게 강의도 하시고 우리 시청하신 선생님들의 뭐 의견도 들어서 좀 디스커션하고 우리 패널 교수님들도 모셔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8번째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현 교수님이시고요. 서울의과대학 분당 서울대병원에 근무 중이시고요. 순환기내과 심혈관 센터에 근무 중이시면서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 질환, 고지혈증 등을 주로 맡아서 하시는데 그게 주업인지 이 GPT 이쪽 AI가 더 주업인지 모를 정도로 AI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챗GPT를 활용한 의학 연구를 저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워크숍도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에서 뭐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하고 뭐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의학연구 어드벤처 이런 워크숍도 진행하시고 의사에게 배우는 챗GPT 의학연구 방법 이런 패스트 캠퍼스 그다음에 유튜브도 직접 닥터 GPT를 운영하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 뭐 GPT 많이 들어보셨고 실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를 또 GPT의 세계로 조금 더 한 걸음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전기현 교수님이십니다. 전 교수님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괜히 저 CV 한 장을 괜히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 올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과 의료에서 LLM 이야기라고 요거는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요거 GPT 체구나. 제목 보통 이렇게 많이 짓죠. 그래서 저는 뭐 인터벤션 주로 하는 순환기내과 의사인데요. 어느 날 챗GPT를 만나고 나서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오늘 좀 이 자리가 뜻깊은 게 제가 이 신부전학회 2차 디지털 헬스 연구회에서 처음으로 챗GPT 관련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 뭐 대중 강의가 처음이었고 이런 거를 강의해도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셔서 그 이후로 계속 이런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에릭 토플이라는 분이시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관련돼서 이분도 카디올로지스트시고요. 에 대해서 굉장히 구루 같은 분이고 저한테는 굉장히 처음에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이분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등대가 돼주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2019년도에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리뷰 아티클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똑같이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리뷰 아티클을 또 쓰셨는데 요 두 편 3년 차인데 요 제목만 봐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라진 첫 번째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풀텀을 안 쓰고 이제 그냥 AI라고 논문 제목에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휴먼이 빠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3년 사이에 AI가 너무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인간이 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때 당시에는 딥러닝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라서 이게 스타팅 게이트에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리뷰 아티클을 쓰셨고 22년도에는 이게 상당히 이제 성숙했다 이렇게 리뷰 아티클 쓰셨고 최근에는 제너레티브 에라의 메디컬 AI에 대해서 해서 여기서는 온통 LLM에 대한
내용으로 리뷰 아티클을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전 딥러닝 기반의 그런 AI, 뭐 유니모달이든 멀티모달이든 이거는 뭔가 좀 기계 냄새가 났었습니다. 뭐 엑스레이를 주고 뭐 어디가 틀렸는지 맞춰주고 혹은 심전도를 주고 이게 뭐 심부전의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나 된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거 몇 개 넣어서 이제 뭐 예후가 고위험군이다 저위험군이다 이런 거 구별해주는 약간 기계 냄새가 나는 AI였다면 챗GPT 이후로 LLM이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이제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뭐 동료 같이 여러 가지 뭐 의무 기록을 리뷰한다든지 진단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에서 우리 옆에서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 챗GPT를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 엄마가 이 친구가 4살인가 돼갖고 계속 뭐 원인 불명의 그런 페인을 호소했는데 3년 동안 17명의 의사를 미국에서 만났는데 미국에서 17명 의사를 만나려면 그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통증을 못 찾아가지고 챗GPT에 넣었다는 거죠. MRI 결과랑 뭐 증상이랑 등등 해가지고 했더니 챗GPT가 테터드 코드 신드롬일 것 같다. 굉장히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졸아서 그런지 처음 듣는 질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이거의 전문가가 누군가 찾아서 그 뉴로서전한테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해갖고 뭐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용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챗GPT나 이런 LLM이 지금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는 분야는 코딩입니다. 왜 코딩이 일취월장하고 있냐면 사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온통 코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 뜨면 코딩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잘 만들어서 코딩 와 대박이다 진짜 잘한다 했는데 이걸 밖에 나와서 코딩 잘해요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시큰둥한 거죠. 코딩이 뭔지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딩을 할 일도 없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사람이 꼭 하는 질문은 바로 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고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이제 그걸 좀 눈치를 챘습니다. 이쪽이 노다지구나 하고 침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픈AI에서 지난 5월 달에 헬스벤치라는 거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LLM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걸 성능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학과 의료는 달라서 의학적인 내용은 과거에 GPT 3.5부터 USMLE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3.5는 한 60점 조금 넘어서 통과했는데 4.0은 거의 100점 가까이 맞아가지고 만점을 맞아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연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의료는 환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서 그래서 평가하기가 힘들었는데 오픈AI에서 이제 그런 평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헬스벤치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은 어떤 5천 건 가까이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환자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다음 내용들 그 케이스를 각각 다 정하고 그래서 실제 이 전문의들이 이 대화를 했을 때는 이거는 무슨 질환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내용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 프리 스페시파이드 크라이테리어를 만들어 놓고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들이 얼마나 그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느냐를 본 겁니다. 이를테면 이거는 뭐 우리 애가 어제랑 다르게 좀 뭔가 처지는 것 같다고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다 대답을 하는 건데 요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머슬 위크니스와 관련된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고 커먼 코즈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디컬 케어를 지금 즉시 가라는 조언을 해야 되고 그런 조언을 글 중간에 묻어놓으면 안 되고 잘 보이게 처음이나 마지막에 꼭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중간에 묻어놓으면 마이너스 6점이고 다 점수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봤더니 뭐 좋습니다. 이
GPT-O3가 뭐 이머전시 리퍼럴에 있어서는 뭐 제일 좋고 다 이런 최신 모델들이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아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 스탠다드가 없죠. 이거 자기네들끼리 비교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스코어가 지금 0.7인데 그럼 사람은 1.0이냐? 근데 그거는 의사들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의사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뭐 이 사람들이 만든 모델이고 라마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고 뭐 GPT 가지고 이런 환자의 어떤 질문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엠파시랑 리스폰시빌리티나 어큐러시랑 유스풀리스 이런 걸로 평가를 한 연구인데요. GPT-4가 3.5보다 뭐 비슷하거나 좋은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건 있고 맨 아래 칸에 있는 게 실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엠퍼시 많이 나쁘고 어큐러시 챗 GPT에 비해서 한참 못하고 유즈풀리스는 정말 쓸데없다 사람이 한 거는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 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이 사람의 대답은 엠파시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런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어떻게 하든 그래도 나중에 이제 구글에서 메디젠마라는 걸 나왔습니다. 젠마라는 모델이 원래 있고 젠마는 구글에서 만든 거는 제미나이라는 우리가 쓰는 그런 모델이 있고 이거는 오픈 소스로 만든 게 젠마이고 젠마를 의료용으로 특화시킨 게 메디젠마입니다. 여기는 그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나 피부 사진, 패솔로지 이런 거를 다 학습시켜서 있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아직은 제가 써보니까 성능이 썩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들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뉴모소락스 진단하는 거 이거는 아마 뭐 베이살셀 카시노마인 것 같고 패솔로지도 뭐 이렇게 잘 진단하더라 이런 거가 막 아직은 이게 지금 4 빌리언이니까 우리 지금 GPT-4가 뭐 한 1,800 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 모델에 비하면 훨씬 적고 그 이유는 우리 집에 컴퓨터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뭐 훨씬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들이 막 의료 영역으로 뛰어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쓰십니까 인공지능을?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뭐 생활 속에서 많이 이걸 사용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건 제미나이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거고 이거의 강점은 구글 플랫폼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지메일 혹은 구글 칼렌더 이런 거를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늘 그런 상상을 했는데 누가 내 온 메일 좀 정리해서 스팸은 좀 버리고 대답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급한 거 좀 얘기해 주는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뭐 어제 받은 메일 정리해서 답변 필요한 거를 따로 정리해 달라고 얘기하면 친구가 죄송합니다. 어제 받은 메일, 뭐 학회에서 온 거, 병원에서 온 거, 뭐 이런 뉴스레터 따로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한 거, 뭐 여기서 리허설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고, 피어 리뷰 해달라고 했고, 명함 정보 뭐 달라고 했고, 요청 이런 거를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요 답변이 필요한 것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 다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종 제가 신부전학회에서 9월 13일 날 강의를 의뢰받았는데 그때 같은 기간에 다른 학회가 있는데 이게 같은 시간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그런 것도 메일을 한참 뒤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 메일에서 9월 13일 일정 찾아달라고 하면 해서 요거는 세션이 13일이고 요거는 기간은 같지만 12일이니까 둘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메일 관리 이런 것들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면은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 우리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 이노베이터들이 있고
이거 빨리 따라서 쓰는 사람 얼리 어댑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따라오는 얼리 메조리티 혹은 패스트 팔로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끝까지 안 써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이 그래프가 쭉 길어져 가지고 뒷사람이 앞사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지금 이 AI가 이 이노베이터들 사이에서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LLM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굳이 뭐 엔진의 구조나 뭐 메커니즘이나 성능을 꼭 알아야 운전을 하는 거 아니듯이 LLM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런데 좀 알아놓으면 그래도 좀 풍부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토큰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요거 아니고요. 요거 학생 때 쓰신 연령대는 굉장히 GPT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이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토큰은 우리는 음절 단위로 언어를 이해하는데, 토큰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컴퓨터는 숫자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기본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고, 우리가 문자를 주면 그거를 각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로 바꿔서 토큰으로 인식하는 거, 우리의 음절이랑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거를 토큰으로 바꾸는 게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하고, 실제로 오픈 AI 요 사이트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입력해서 토큰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안녕하세요라는 용어를 넣으면은 이거는 두 토큰입니다. 두 토큰인데 우리 같으면 뭐 안녕하고 뭐 하세요 이렇게 나누겠지만, 얘는 안하고 영하세요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안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거든요. 뭐 안과 박, 뭐 안 한다, 뭐 이런 거에서 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안이라는 아이디는 요 숫자고, 근데 보니까 영하세요가 또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학습하고, 그래서 안이라는 거랑 영하세요를 하면 요게 뭐 인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학습을 한 거죠. 헬로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 토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초반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글로 쓰면 토큰이 많이 든다. 영어로 대화하는 게 토큰을 아끼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어큐트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심근경색 두 개 보면 얘는 8토큰이고 요거는 6토큰이고, 토큰 나눈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이오카디아를 이제 마이는 많이 봤겠죠. 마이하고 오카, DR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래서 꼭 뭐 영어가 토큰이 덜 든다, 한글이 더 든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토큰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초록 250워드로 작성한 초록이고요. 이거를 토큰으로 보면 한 486토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조금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문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토큰을 인식할 수 있느냐? 지금 최신 모델들은 100만 토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대화창에 100만 토큰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의 대화에 100만 토큰을 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바로 줄 수 있다는 건데, 100만 토큰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 썼던 12만 토큰이 한 100페이지 좀 안 되는 정도인데, 100만 토큰이면은 한 75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웬만한 의학 교과서 한 권 정도 되고, 이거를 투 스페이스로 하면은 3000페이지, 우리 논문 형식으로 하면 3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를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얘가 입력 토큰하고 출력 토큰이 좀 다르긴 한데, 한 번에 그만큼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토큰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늘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단백질을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아미노산의 사슬이다, 단백질은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복잡한 3D 구조로 돼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백질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언어를 1차원의 언어를 3차원으로 바꾸는 게 트랜스포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이 논문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는데, 2017년도에 구글 연구진들이 발표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는 논문인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가 흉통으로 내원해서 검사했더니 트로폰이 올랐다. 사실 뭐 초등학생한테 이거 읽어보라면 잘 읽겠죠. 뭐 당뇨병 병력인, 하지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 당뇨가 있는데 가슴이 아픈데 트로포닌이 올랐어? 그러면 심근경색이겠네라고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3차원적으로 당뇨, 흉통, 트로포닌이 연결돼 있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LLM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어를 가중치를 둬서 보는 건데, 실제로 이런 어텐션 맵을 그려보라고 하면 뭐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뭐 이 토큰이 잘라져 있어서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든데, 이를테면 그래서 트로포닌 높았는데 심전도는 정상이다 이런 거를 넣어주면 심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 트로포닌에 굉장히 웨이팅을 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 그 사실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는 지금 이제 LLM, 챗GPT 같은 아주 거대, 지금 거는 초거대라고 하는데 초거대 LLM이 있고 또 각 분야에 특성화시켜 놓은 LLM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를테면 논문을 쓴다 할 때 초거대 LLM한테 야 이런 논문을 쓸 거야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 데이터 분석하는 LLM도 불러오고 뭐 그래프 그리는 LLM도 불러오고 글 잘 쓰는 LLM도 불러와서 이를 통합해서 하고 정리해서 아웃풋을 준다. 이게 개념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이 미션 임파서블의 이 에이전 헌트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임파서블한 미션을 할 때는 항상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다 에이전트인 거예요. 누구는 해킹을 잘하고 누구는 무슨 무기를 만들고 그런 게 요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는 요즘에 젠스파크가 거의 폭주하듯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젠스파크에 뭐 여러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화비서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게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통화비서는 저 대신에 전화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혼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받을 사람 이름을 넣고 통화 목적을 씁니다. 제가 오늘 회식이, 원래 아들 학원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회식이 갑자기 생겨갖고 내가 못 가겠다, 네가 대신 가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화낼 것 같죠. 무서워서 이런 거를 한번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통화 목적에 무슨 통화를 할 건지를 한 다음에 전화 걸기를 하면 작업 목록이 뜹니다. 작업 목록에 보면 이 친구가 전략을 세웁니다. 야, 어떻게 통화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여기 폴라이트하고 프렌들리하게 걸 거고, 여기 보면은 포텐셜 리스크가 신 교수가 how may react, 어떻게 반응할지가 리스크다 하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동질감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고 얘가 진짜 전화를 저 와이프 전화로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요. 전화를 받으면 네, 여보세요? 네, 교수님. 제가 오늘 회식 때문에 늦으셔서 10시에 아들 학원에서 픽업 좀 부탁드린다고 전기현 교수님 말씀 전해드렸는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나도 오늘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겨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응급수술이면 더 중요한 일이네요. 혹시 다른 분께 부탁드릴 방법이나 대안을 전해드릴까요? 다른 부탁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회식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 좀 해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기현 교수님께 상황을 잘 전해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리고 다음에는 비서 시키지 말고 직접 전화하라고도 좀 전해줘. 네, 그 부분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술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내가 이런 얘기 전해라고 해서 전한 게 아니라, 전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뭐 딴 사람 보낼 사람이 있냐,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이렇게 뭔가 실제 일을 해결하려는 정말 비서처럼 매끄럽게 사회성 있게 잘 끝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실제로 쓰는데 뭐 슬라이드 만들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PPT는 감마 AI라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고퀄로 만들어줘가지고 뭐 학회 발표나 이런 데서 쓰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건 사용하기가 좀 힘들고, 근데 이 젠스파크 AI 슬라이드에
일테면 어떤 강의를 준비한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좀 PDF나 이런 걸로 정리해서, 물론 저 정리도 챗GPT에 시켜서 정리한 다음에 이걸로 할 건데 15장 영어로, 그다음에 요 첨부한 걸로 바탕으로 하고 타이틀 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레퍼런스는 어디다 달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이게 처음에 15장 만드는데 한 20분 걸렸는데 요즘은 시간이 훨씬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전 버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 타이틀 페이지 만들고 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을 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15장의 슬라이드를 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틀린 내용을 좀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이제 다운받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아직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림 같은 거 직접 따오지 못해서 조금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난 춘계 심장학회 때 발표했던 슬라이드고 이거를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빠졌네요. 아이고. 예, 여기 위에 요거하고 요거는 젠스파크가 만들어준 그림이고, 요거는 그 레퍼런스에서 따온 그래프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는 젠스파크에서 정리해 준 거고, 요거는 논문에서 따온 거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거의 한 4분의 1로 시간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아져 가지고, 그런데 요즘 종종 이제 학회에 보시면 요런 스타일로 슬라이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다 이걸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 제가 요 전에 2회 때 23년도에 처음 강의했을 때가 데이터 분석, 챗GPT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뭐 이런 거 뭐 프롬프트랑 이런 걸 했는데, 이것도 그냥 에이전트가 나와서 젠스파크에다가 올려놓고 얘한테 그냥 뭐 익스플로레이션을 해봐라라고 하면 알아서 데이터 파일을 읽고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어떤 변수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를 세워서 혼자 계속 분석을 막 하고 코드를 계속 짜고 그래프, 이런저런 그래프를 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완료해 갖고 뭐 환자 변수 결측값이 어떻고 각각의 변수가 뭐 몇 %, 그래서 메이스랑 관련된 게 어떻게 된다. 저는 그냥 익스플로레이션만 하라 그랬는데 알아서 이 데이터셋에서 이런 메시지를 잘 뽑아내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프도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냥 이거는 뭐 하랬더니 그냥 다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테이블 1,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 이런 것도 별 얘기 없이 그냥 하라고 해도 우리 논문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잘 합니다. 챗GPT랑 다른 건, 챗GPT는 굉장히 한정된 파이썬 라이브러리만 불러올 수 있어. 빌트인 돼 있는 것만 써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옆에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걸 불러와서 거기서 코딩을 알아서 돌리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1을 뭐 다운받아서 보면은 엑셀로 다운을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 1을 잘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주특기를 가진 에이전트들이 나와서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즈닝 모델인데, 이 LLM에 처음 우리가 경계했던 이유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이 대답을 한 건지, 뭘 보고 대답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것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구만 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 개발자들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리즈닝 모델이라고 해서 얘가 어떤 단계로 생각을 해서 이런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의 레퍼런스는 여기다라는 게 이제 리즈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체인 오브 소트라는 거를 사용하는데,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챗GPT의 어떤 의학적인 내용, 만약에 아스피린이 당뇨 환자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도움이 되느냐를 물어보면, 이제는 딥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답변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면 오히려 되묻습니다. 네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게 뭐냐, 어떤 환자 그룹에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 싶으냐, 뭐 RCT냐, 메타냐, 가이드라인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 중에서 처음에 요 BMJ 저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 JPEG 연구를 보니까 어떻고 쭉
좀 반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주는데 상당히 잘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레퍼런스를 클릭해서 가면은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냥 페이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보고 쓴 거다라고 하이라이트도 해주니까 레퍼런스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졌고요. 그다음에 뭐 굉장히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논문의 리뷰 아티클이라는 거는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저자의 어떤 의견이 담긴다는 면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단순히 이 그때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이제 리뷰 아티클은 별로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딥 리서치 기능이고 그리고 챗GPT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챗GPT는 초거대 모델이라고 하고 뭐 박학다식합니다. 뭐 의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뭐 시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굳이 이를테면 의학 연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굳이 시를 잘 쓸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에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좁고 깊게 알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좀 튜닝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GPT 탐색에 가시면은 만들기라고 있고 이러면 커스텀 GP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만들기 구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 대화창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에 만들기 가면 이런 게 있고 만들기에 가서 내가 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나를 도와줄 커스텀 GPT를 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얘가 여기 구성에 가면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PDF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때 보통 키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이제 뭐 논문 작성할 때 쓰니까 이렇게 모은 레퍼런스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올려놓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하고 그 밑에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커스텀 GPT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질문을 하면 시간 관계상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원래는 여기 분석 중이라고 뜨는데 이제 내 지식 검색 중이라고 뜹니다. 제가 올려놓은 레퍼런스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레퍼런스를 이렇게 달아주죠. 요거는 다 제가 올린 레퍼런스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하니까 굉장히 뭐 어중이 떠중이 모을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요 레퍼런스 번호를 이렇게 달아서 이거 다 제가 올린 파일에서 작성을 하고 이런 뭐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는 내용들 여기 리뷰 아티클을 많이 올려놓으면 이런 것도 풍부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역시 레퍼런스랑 이런 걸 참조해서 뭐 이 연구는 RCT를 해야 되는데 다국적 다기관 하면 좋겠다. 좋죠. 하면 좋은데 돈이 많이 드는데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근데 이게 기존의 연구들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할 필요가 있냐? 추가 연구 방법론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레퍼런스에서 갭을 찾아서 이런 거는 없으니까 이런 걸 하면 기존 연구랑 차별점을 줄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질문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그림 잘 그리죠. 이제 뭐 사진 주면은 저를 이렇게 그립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놀랬던 건 이 사진사 분이 저를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턱도 많이 깎아주고 어깨도 많이 넓혀주고 배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 간파하고 얼굴도 크게 그리고 어깨도 좁게 하고 배도 나오고 이걸 정말 알아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논문 막 써놓고 이제 서브미션 하려고 딱 오늘 밤에 서브미션 해놓고 발 뻗고 자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올리시오 이렇게 나오면 와 그건 또 언제 그리냐 하면서 또 다시 뭔가 처음부터 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뭐 그래픽 앱스트랙트가 무슨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뻔한 그런 그림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릴 줄은 모르죠, 이런 거를. 그래서 얘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종이를 꺼내 가지고 대충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립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는데 뭐 스텐트로 치료할지 아니면 드럭 코티드 벌룬이라고 벌룬으로 치료할지 이걸 랜덤하는 연구에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그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장 뭐 관상동맥 그리고 나눠 갖고 하나는 풍선 하나는 스텐트 이런 거를 앱스트랙트로 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친구한테 이제 대충 뭘 할 건지 협심증 환자 나눠서 무작위로 한 구는 드럭코티드고 한 구는 스텐트로 해서 비교한 연구에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그릴 거고 내가 좀 전에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달라고 뭐 간단하게 그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그리는데 정말 너무 간단하게 그려서 제가 그린 거랑 뭐가 다른가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나 해서 뭐 또 막 대화를 많이 나눴죠. 이건 너무 단순화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얘기를 했더니 뭐 약간 비슷한 듯 한데 조금 뭐 애매하게 그리고 그래서 요게 또 선택해서 어떤 영역만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지금 엉뚱한 데다가 색칠을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뭔가 좀 또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덮으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얘한테 소스를 주면 그걸로 잘 그리는 거고 우리 뭐 이런 심장 모양 스텐트 하는 거 벌룬하는 거 구글에 가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나씩 따서 할 수는 없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림의 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그려라라고 해주면 원래 원본 제가 그렸던 거에다가 이런 소스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럴듯하게 그립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래서 몇 번을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얼추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몇 개월 전에 한 거니까 지금 하면 좀 더 똑똑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소스를 주고 밑그림을 그려서 뭘 하는 건지 알려주면은 비교적 잘 해줍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시인들이 수레를 끄는데 바퀴를 사각형 바퀴로 힘들게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그거 이 동그란 걸로 바꾸면 엄청 편해라고 얘기하는데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바퀴를 갈아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만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뭐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 선생님 강의 그냥 하고 빠져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모르겠는데요.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강의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웹심포지움에는 세 분의 저희가 패널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지금 일반 오디언스 중에서도 뭐 궁금하신 내용은 실시간 채팅창 올리시면 그거 가지고도 Q&A 진행하겠고요. 또 저희 오늘 참석하신 패널 교수님들 소개드리고 또 자유롭게 편안하게 다양한 내용으로 또 디스커션 했으면 합니다. 패널 이선기 교수님 고려의대 순환기내과에 계시고요. 디지털 헬스 연구회의 일원이십니다. 오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회 처음에 보셨던 조상호 교수님 한림의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계시고 저희 디지털 헬스 연구회 교육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의 순환기내과 최성훈 교수님이시고요. 뭐 다양한 학회에 관여하고 계시면 특히 저희 대한 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 또 부회장으로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뭐 패널 교수님들 편하게 전 교수님한테 그 2회 때 들었던 것보다도 확실히 내용이 더 업데이트된 것 같고 막상 저희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써보셨을 텐데 미처 몰랐던 것도 있고 뭐 아마 더 잘하시는 내용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예, 궁금한 내용 같이 나눠볼까요? 이 교수님 어떠세요?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뭐 사실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 여기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여러 AI나 아니면 여러 이제 툴들을 많이 활용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전기현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또 계속 이 예전에 쓰던 모델들도 계속 지금 이제 개발이 되면서 또 새로운 모델들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아까 이메일 그 제미나이는 저는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아까 이제 구글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그런 이제 지메일이나 구글 캘린더 이런 것들 연동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되게 저도 새롭고 저도 활용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뭐 챗GPT뿐만 아니고 아까 소개해주신 뭐 젠스파크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다양한 AI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지금 전기현 교수님이 구독하고 계시는 돈을 내서 구독하시는 AI들이 뭐가 있는지 요건 꼭 진짜 구독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거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일단은 뭐 챗GPT랑 제미나이랑 젠스파크 그다음에 클로우드 저는 뭐 이걸로 뭐 유튜브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감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챗GPT가 어쨌든 대장입니다. 대장인데 구글이 원래 처음에 막 이상한 모델 만들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뭐 그러다가 지금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제 생각엔 만약에 내년 이맘때쯤 제가 또 이 강의를 한다면 그때는 제미나이와 그 비슷한 LLM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의 힘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뀔 것 같고 젠스파크는 아주 독창적으로 그런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전화 거는 거는 그 이를테면 뭐 해외 호텔에 뭐 예약을 변경해달라 뭐 이런 걸 할 때 영어로 하기 힘드니까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젠스파크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예. 그 아까 잠깐 나왔지만 뭐 토큰 또는 회수권을 써보셨던 우리 최성원 교수님과 조상원 교수님 어떻게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뭐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최근에 자원 때문에 이제 자꾸 상응할 수 있는 좀 그 금액대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여기 오시는 이제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의료계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 시간에 좀 켜놓고 이제 저희 이제 의뢰 오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약을 한 15가지 적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환자가 이제 주로 부어서 오거나 숨이 차 오거나 뭐 이상 반응에 대한 게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번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 이제 보통 이제 간호 보조사가 이제 약을 적어주면 그걸 창에 넣고 이 중에 붙는 거 가능성 있는 약을 찾아라 이렇게 좀 시간 좀 단축할 목적으로 일단 진료실에서 쓰는 게 좀 제가 좀 그래도 좀 몇 개 추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저희들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일반인들 뭐 일반인은 일반 생활에 더 많이 쓰거든요. 그 얼마 전에 입원했던 환자는 제가 회진을 돌면 딱 노트북을 켜시고 챗GPT에서 내가 말하는 걸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거랑 뭐 하는 것들을 좀 오히려 되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바쁜 시간에 이제 요새 의료기 인증 평가 기간이라 또 질문 대답 잘 안 해주면 또 요새 저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환자한테 뭐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을 해달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메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이유 되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젊은 분이면 내가 얘기하면 또 얘기를 듣고 좀 더 편하게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을 좀 그런 면에서는 챗GPT나 이런 포함한 LLM을 통하는 것이 좀 환자랑 상호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뭐 이제 가끔씩 이렇게 회진 보조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병원이랑 좀 같이 커넥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그 정기현 선생님의 의사가 참 공감 능력 떨어져 간다는 그런 그 사실 굉장히 팩트죠, 팩트. 그래서 팩트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응용하나 관련해서는 이제 의사들도 이제는 외래 기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실제로 뭐 꼭 그 어떤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진화해 가지 않을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돼서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이제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선,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 뭐 사실은 쓰일 때가 여전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 아마 전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도 이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의 극히 일부지 네, 맞습니다. 않겠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CDSS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인가요? 어쨌든 네. 그런 취지도 있고 아까 엠퍼시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노인들에게 뭐 AI 스피커 예. 뭐 네. 그런 움직임도 있죠. 이건 예. 챗GPT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화형 모델들이 여기저기에 들어가니까요. 네. 일단 이 친구들의 그런 대화를 저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따뜻함을 네. 따라갈 수가 없고 뭐 애가 아프다고 하는데 많이 놀라셨겠네요부터 시작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인데 그래서 참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AI 보모나 유머한테 어쩌면 조상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도 기사에서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그 독거노인들이 외로워하고 힘든데 말상대로 굉장히 좋다는 얘기 들었고 저도 뭐 영어 공부할 때나 뭐 잡스러운 지식 같은 거 찾아보기 귀찮으면 대화를 하면은 약간 의심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딸아이의 공부를 도와줄 때 뭐 역사적 사실 같은 거 몇 년도 일어났느냐 뭐 아주 기초적인 사실들 물어보면 그냥 줄줄이 얘기해주고 또 영어 공부도 굉장히 좋아요. 그 전화 영어 같은 업체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부지런만 하다면은 충분히 영어 대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실제 아카데미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논문 쓰거나 리뷰 그 최신 지견 습득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리뷰 아티클 쓸 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 소스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 집어넣고 하면은 어느 정도 리뷰 아티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레퍼런스가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좀 해보면 레퍼런스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다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고 가짜 레퍼런스도 다 만들어내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겠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또 몇 달 만에 보니까 선생님 또 강의 들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 개원희 선생님이나 분들께는 의료 그 진료 보조용으로 유용할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요즘 계속 간호조무사들이 계속 바뀌니까 의학 용어 모르는 분들도 조무사로 오는데 또 그것도 습득하고 익숙해지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AI한테 뭐 말로 지시해서 의사소통하게 하고 환자한테 뭐 설명한다는 역할을 좀 맡기면은 향후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저희가 바쁜 와중에 저희가 3분 진료하는데 타이핑하고 뭐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도 환자 말 대화한 다음 요약 정리해서 딱 붙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들이 있나요? 혹시 아까 AI 메디 AI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트 정리하는 그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도 지금 계약을 하고 시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네, 마이크 켜놓고 대화하면 대화 내용을 정리해주는. 괜찮은데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런 거 뭐 하셨을까요? 클로버인가요? 네이버 클로버 시스템. 네, 클로버 노트. 근데 이 특히 병원에서 사용하려면 그 서버를 그 네이버 서버 이런 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내에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아마 저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업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니 대화한 중에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올라온 질문이 있어서 그 내용 조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AI가 인간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흐름인 것 같은데 실제 제도권 편이면 여전히 현실적 문제와
기존 인력의 반발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는 어쩌면 전문가로서의 위험이 가장 큰 분야일 텐데 그럼 반발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뤄질까요? 먼저 전 교수님, 예. 네,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까 보여드린 그 메디젠마라는 그걸 사용하려면 거기에 동의서를 뭐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의료 분야의 AI를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뭔가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면 그때는 거기에 뭔가 제도가 보완이 돼서 이거는 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고민했던 게 만약에 뭐 저는 야 이거는 시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AI에서 찾아보고 이거는 약물 치료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라고 저랑 의견 대립이 생길 때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왜냐하면 AI는 엄청 근거를 막 제시할 거거든요. 이러해서 안 해도 된다. 혹은 이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세상이 올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좀 덜려면 그걸 더 빨리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되게 우리가 장밋빛 얘기만 지금 어떤 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NEJM의 퍼스펙티브에 이제 그런 게 실린 적이 있더라고요. 의사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환자랑 의사랑 얘기한 거 차트 다 기록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게 더 서드 에이전트가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보게 되는 거고 서로 허튼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퀄리파이드 워커로서의 평가받는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나 케어기버들이 와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할 때 우리가 설득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분도 되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I의 저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 성숙한 인간이라면 알겠죠. 그 사람이 경험과 노하우와 그런 것도 무시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조금 좀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해법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올라온 게 있는데요. AI의 환자에 대한 정보 또는 개인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보안적 측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커스터마이즈된 우리 정보 주면서 나는 예를 들면 어디 무슨 인터뷰하는 전기현 교수야 등등 내 사실은 아까 개인적인 심지어는 네. 그 가족의 전화번호까지도 알려주고 하는데 이런 게 만약에 뭔가 해킹 들어오거나 그러면 정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혹시 아신 바가 어떠세요? 예, 그래서 특히 의료용으로 사용할 때 이 환자의 개인 정보는 더더욱이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에서 사용하는 거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메드젠마 이런 식으로 로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로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로컬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GPT가 뭐 1800 빌리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데 메디젠마는 21빌리언, 4빌리언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게 점점점 업그레이드되고 대형 병원들에서 자체 서버를 갖추고 있으면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EMR이랑 똑같은 거죠. EMR에 뭐 개인정보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것처럼 EMR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상용화되어 있는 모델에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핫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런 거 할 때 여기로부터 정보를 얻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회사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쓰던데. 근데 어쨌든 그거 만약에 누군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최첨단 삼성 거를 애플 거를 그런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차용한다거나 그러면 엄청난 또 큰 이슈일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에서 그 못 쓰게 했다가 이게 못 쓰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구나 해서 그 오픈 AI에서 그런 따로 B2B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인가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그걸 계약하면 독립된 서버로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성기 교수님이 제일 토큰 세대랑은 조금 먼 것 같은데 아까 질문을 역으로 드리면은 이 교수님은 구독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챗GPT는 플러스 구독해서 쓰고 있고요. 프로는 주변에서 이제 슬슬 쓰시는 선생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비싼 버전 200불인가 그렇죠. 월 구독료가. 그리고 플러스는 이제 월 20불 정도 되는 구독료인데 일단은 저도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그러니까 프로 써보신 선생님들은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플러스랑 또 다른 신세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전희경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프로 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간간히 이제 뭐 아까 잠깐 언급하신 뭐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는 뭐 감마나 젠스파크 같은 거 이렇게 정기 구독은 아니고요. 한 달 구독했다가 막 뭐 발표 준비하면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안 할 때는 또 구독 취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도 써보셨어요? 네, 프로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플러스랑 어떤가요? 차이가 많이 있나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하나는 프로에 하고 하나는 플러스에 하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거 그냥 제 계정으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프로를 써서 이렇게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다들 대학생과 뭐 박사과정생 요 정도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저는 무제한인 게 제일 좋아서 뭐 계속 얘기해도 안 끊기니까요.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또 워크숍도 아까 보니까 학생이나 뭐 전공인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해보셨던데 여기서 다뤄지진 않았고 강의에는 없었지만 뭐 FAQ로 왔던 것 중에 뭐 추가로 또 혹시 행간의 내용 더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오늘은 그 논문 작성 뭐 연구 관련돼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렸었고 워크숍에선 주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뭐 다들 이제 과도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써도 되나 저기에 써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논문 작성할 때 이걸 얼마나 써도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베이트도 있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흐름은 사용하는 흐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계속 제도적인 보완이 되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다 쓰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AI의 이런 LLM 이용한 챗GPT를 비롯한 거에 많이 경험도 해보시고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까운 미래 그리고 좀 더 먼 미래에 훨씬 더 많이 아마 더 쓰이게 될 것 같고 특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저는 AI 스피커 휴머노이드한 조금 더 모양으로 하면 그런 전에 어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기계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입을 하더라고요. 감정이입을 했다가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위로도 받기도 하고 뭐 어떤 감정을 공유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실험이 끝나면서 그 AI 스피커를 가져가니까 굉장히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올드에이지도 많아지고 덥고 뭐 등등 뭐 쓰일 때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할 것 같고 우리 메디컬 필드에서도 뭐 아까 소개해 주신 것도 극히 일부일 거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소개될 거라서 아까 얼리 이노베이터, 얼리 어댑터, 뭐 레이트 어댑터 뭐 그런 중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뭐 벗어나거나 역행하기는 어려워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또
두 번째 이어서 8번째 저희 웹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전기현 교수님, 그리고 패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 최성원 교수님, 주상호 교수님, 이성기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닥터 빌과 함께하는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의 이런 웹심포지움은 저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 플랫폼 통해서 또 홍보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걸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